근데 제가 국민 영수증에 이제 머니 트레이너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영수증을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달란트 투자 채널에서 한번 모셔가지고 예. 대화를 나눈 바 있는데 네. 그때도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직설적이고 또 가감 없는 그런 또 재테크의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즘 아주 그냥 종횡무진하고 계세요. 방송국 보니까 네.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그 국민 영수증 네. 방송도 나오시더라고요. 네. 자,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그런 뭐 2030 세대들의 소비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요즘 말하는 그 세대가 보여주는 소비 행태, 예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국민 영수증에 이제 머니 트레이너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영수증을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소비 트렌드는 이제 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과소비가 선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과소비 문제가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명품. 보통 명품은 40대, 50대가 주 고객층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 요즘은 20, 30대가 가장 이 명품 시장에 큰 손으로 등극을 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 이제 샤넬, 그 다음에 뭐 루이비통, 그 다음에 뭐 에르메스, 이런 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은 뭐 문 열기도 전에 막 줄 서 있고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1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는 10대도 용돈 모아 명품을 사고 20대는 알바해서 엄카로 또 이렇게 명품을 사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사실 이 명품이라는 게 원래 컨셉 자체가 가격의 진입장벽을 높여서 아무나 못 사게 하려는 게 이제 사실 명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진입장벽 자체가 거의 문지방처럼 그냥 가볍게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뚜렷한 목표가 없어진 2030 세대들이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을 소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수증을 보다 보면은 정말 이거는 뭐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이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의 진짜 황당한 그런 영수증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요즘이 정말 뭐 항상 그랬지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실한 게 별로 없는 시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그러니까 뭐 확실한 게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의 전통적인 재테크의 목표를 지금 세대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뭐 할 거냐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뭐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NS를 통해서 오늘의 라이프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방송을 해야 되니까 좀 좋은 거 먹고 또 멋있는 사진들 찍어 올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점점 좀 폭력적이 돼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지만 뭐 모든 2030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조금 내가 잘해보겠다, 좀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겠다라고 재테크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방향을 좀 잡고 좀 앞으로 배워나가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그 SNS의 발달,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확실히 좀 뭐 명품 뭐 샀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데 갔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과시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좀 경쟁을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소비가 좀 만연하지 않나요? SNS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안 하죠. 이렇게 재테크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하더라고. 저는 막 제 자신 막 공개하고 그런 게 별로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성격상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게 근데 인간이 갖는 기본, 우리가 이제 재테크라는 게 사실은 재테크를 잘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느냐를 잘 캐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문학이에요, 재테크가. 그러니까 사람을 잘 연구해야 되는데
인간의 행동 양식 중에 본능적인 행동 양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그냥 우리 DNA 속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첫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관음증이라 그래서 보이얼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람은 누군가를 자꾸 훔쳐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 네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원시 시대부터 우리가 이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관찰을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훔쳐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훔쳐보기가 일단 첫 번째 본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기. 이 모방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미테이션 멘탈리티라고 그래서 모방증이라는 게 우리 DNA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걸 따라해야 학습이 되고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방증이라는 게 이제 본능에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노출증이 있어요, 인간은. 노출증이 뭐냐면 나를 좀 과시하고 싶은 익스비저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네. 노출증. 그래서 이게 결국은 관음증, 모방증, 노출증이라는 게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행동 양식인데 네네. 이게 SNS하고 정말 딱 맞는 거거든요. SNS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훔쳐보고 그렇죠. 그걸 좀 따라해보고 또 내가 이제 멋진 어디서 외식을 했다, 뭘 샀다 그러면 이제 살짝 또 이렇게 노출을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확대 재생산되는 곳이 SNS죠.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여기 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네네. 요즘 정말 우리 2030들에게 심각한 게 바로 카페인 중독이다. 카페인이 이제 이 카페인이 아니고 네네.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게 카페인 중독이에요. 괜찮네요. 그 워딩이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요 카페인 중독이 네네. 상당히 심각한 소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네. 요즘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면 외부 활동도 좀 많이 늘어날 거고 하니까 네네. 이제 SNS의 문제점들을 좀 알잖아요, 본인들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간헐적 단식처럼 네네. SNS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네. 일주일은 SNS를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씩이요? 일주일씩 아예 힘들 그냥 것 안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굉장히 좀 괜찮은 운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카페인 중독 이슈 때문에 네. 사실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더 뭔가 이제 소비를 절약한다든지 재테크를 하긴 그런 힘든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절약하고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 뭐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좀 세워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좀 있으면 이제 4월 달이면은 그 박보검 씨가 제대를 합니다. 네네. 예, 벌써 뭐 박보검 씨 군대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남이 간 거는 금방 그렇죠. 남의 시간은 상당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제대를 하는데 그 박보검 씨가 그 군대 가기 전에 바로 했던 그 드라마의 청춘 기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박보검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존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인용을 해가지고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란 현실 속에서 살고 과거에서 배우며 미래를 계획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되게 철학적이에요. 예,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이 재테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2030들을 참 많이 만나고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합니다.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일단은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시드머니를 강조해요. 시드머니가 얼마 있나 이렇게 딱 보면 정말 물론 뭐 월급이 작은 탓도 있지만 너무 정말 목돈을 안 모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적금을 듭니까, 멘토님? 이거 빨리 주식 코인을 해가지고 빨리 돈을 키워야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지수는 거의 100% 이상 상승하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물론 뭐 좀 많이 떨어진 다음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점에서 지수가 뭐 100% 이상 올랐다는 건 뭐 종목으로 보면은 뭐 더 난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경험을 최근에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우리나라의 그 동학개미들의 저변이 굉장히 확대됐기 때문에 아마 지나다니는 개미 중에 한 2사람은 다 그때 입문한 거라고 봤을 때 이 코스피의 이 긴 역사를 사실 그 몸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뭐 금액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뭐 대학생 때부터 좀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 30년 가까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투자를 항상 했다 쉬었다를 계속 반복하지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어. 근데 이제 가장 우리 직장인들이 과거의 어떤 성공 경험을 갖고 안 좋은 장에서도 그 장을 이기겠다고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네네. 사실 생각보다 따박따박 돈을 모으는 습관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목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네네.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아.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엄청 큰 돈이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상황 쪽에서 보면은 1억은 참 작은 돈이야. 뭐 호날두, 손흥민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연봉 얘기하고 뭐 그렇죠. 이번에 또 뭐 어떤 야구 선수가 뭐 다시 국내로 복귀했는데 뭐 80억을 받았다. 그 뭐 댓글에 보면 왜 80억 받고 그거 받고 왜 왔냐 뭐 이런 얘기 하고 막. 근데 이제 나는 정작 1억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1억을 내가 모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사실 한 3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직장인이 한 달에 한 286만 원씩 안 쓰고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286만 원을 일반적인 직장인이 한 달에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못 모으죠, 그죠? 그러니까 4년에 모으려면 한 199만 원. 이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좀 한참 있다 모으자 해서 한 7년에 모아보자. 그러면 네네. 11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7년에. 네네. 근데 110만 원을 모아서 7년 있다가 1억을 만들면 그 1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가 상승. 물가 상승,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쯤 잡으면 5년에 158만 원, 한 달에 158만 원만 안 쓰고 붙잡고 버티면은 이게 1억인데, 물론 뭐 5년 후에 1억도 뭐 화폐 가치로 보면 지금 1억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 일단 제가 1억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게 일단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물론 큰 돈이긴 한데 이게 넘어야 될 첫 번째 허들이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1억까지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정기 적금을 해라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코인은 아예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닌데 네네. 일단은 주식의 비중을 높이지 말고 뭐 예를 들면 7대 3이나 8대 2 정도 일단 따박따박 모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습관을 가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복잡한 주말에 백화점을 가면 그 꼭대기층이 주로 문화센터가 있는데 막 그렇죠. 강의를 막 하는데 늦었어 시간이 진짜 막 빨리 가야 돼요. 네네. 자 근데 막 사람이 엄청 붐비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자 그러면 이제 그 10층까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 늦으면 큰일 나요. 네네.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됩니까? 근데 되게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네,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쫙 올라가긴 하는데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에스컬레이터는 가긴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죠. 바로 그겁니다. 네네. 자, 내가 정시에 도착을 해야 돼. 네네. 근데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운 좋으면 그냥 한 번 딱 타면 그냥 한 방에 그쵸. 갑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뭐 백화점에 가보셨지만 잘못 걸리면은 안 오고 뭐 진짜 지체되고 막 진짜 엄청나게 시간 끌어요. 근데 네네. 일단 에스컬레이터는 내가 발을 올려놓으면 네.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제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은 하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회 초년생들이 초반에 5천 1억을 모을 때는 너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엘리베이터의 비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복불복이죠.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사실 굉장히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 네네. 거예요. 특히 경험이 없는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 더욱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된다. 효율성이 수익률이 조금 약간 떨어져 보이고 야 그거 주식 투자 수익률 옛날에 났던 거 생각하면 야 그거 뭐 2, 3% 받으려고 왜 적금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드머니를 만드는 그 순간까지 첫 번째 허들에 도달할 때까지는 효율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100% 반드시 그 주어진 시간에 그 돈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보통 1억까지는 저는 정기 적금을 주로 권유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네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1억 모으면 그럼 어떡하냐 그 다음에는 그렇죠. 뭐 그걸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네. 자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려면 부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이 나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우리 애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면 월요일 날 회사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회사를 가느냐? 아직 자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요, 회사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에서 돈이 나오니까. 뭐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잠을 자는 시간에도 계속 돈이 나오지 않게 한다 그러면 당신 평생 일을 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네. 결국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본소득이라는 거는 일정한 시드머니가 일단 생겨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저는 직장인들한테 1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1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조금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자본소득 1억 갖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본소득 일단 첫째 1억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네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20대의 미혼율이 지금 95.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는 뭐 결혼한 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뭐 30대 남성 중에 절반이 지금 미혼이고요. 이렇게 낮은 결혼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결혼을 하기는 해요. 작년에 그렇게 코로나가 굉장히 때문에 결혼이 줄었다 하더라도 뭐 작년에도 한 거의 21만 3천 쌍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여러분 보시면 어쨌든 1인 가구보다는 경제적인 성장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네. 솔직히 결혼을 하고는 싶다. 근데 뭐 마땅한 여건이 안 되고 또 뭐 좋은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뭐 이러지. 뭐 난 완전 비혼주의를 선언해서 어떤 경우라도 결혼 안 해. 뭐 이렇게 선언하는 분이 뭐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런 분보다는 상황이 되면 뭐 결혼 좋은 사람 있으면 하겠다 이런 분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네. 일단 최소한 1억 정도의 시드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뭐 상대 만나는 배우자도 한 1억 정도가 있다면 대략 그래도 결혼이라는 거를 아주 작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데 1억 정도도 없다 그러면 아예 그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꿈꾸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결혼이 왜 그럼 자본소득이냐? 네네. 냉정하게 봤을 때 내가 아파서 네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을 했다. 그래도 남편이 회사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1인 가구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 가족 제도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억은 있어야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안정적으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자산을 내 부를 상대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내 집 마련인데 네네.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지금 너무 집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2030들한테는 이걸 기존의 집값을 기존의 가격을 주고 산다는 건 미친 짓에 가깝다. 뭐 그런 돈도 없지만 네네. 설사 있어도 네. 그러니까 결국은 30에서 40% 정도를 현재 가격에서 디스카운트해서 살 수 있는 청약이 지금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고 특히나 작년 11월 달에 청약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생애 최초 공급도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해졌고 지금 추첨제가 지금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솔직히 이 2030들 청약해도 안 됐어요. 왜냐면 10채를 지으면 그 중에 한 채 반 정도만 추첨제로 주는데 그것도 뭐 특별 분양, 신혼 특공, 뭐 생애 최초 이래가지고 결혼 안 하면 아예 뭐 해당도 안 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11월부터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3년간 거의 최대 35%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채를 지으면 3.5채를 그냥 랜덤으로 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40대, 50대들은 반발이 크죠. 왜냐면 아니 여태까지 나이가 깡패라고 이 점수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은데 여태까지 집안 사고 이 점수 높여왔는데 10채 지으면 8, 9채를 40대, 50대인 점수 높은 가점제의 분들한테 주던 거를 갑자기 3, 4채를 아무 점수도 없고 그냥 25세, 30세도 당첨될 수 있는 이런 거를 확대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40대, 50대들 반발이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정책은 그렇게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3년 동안은 추첨제 청약이 확대될 건데 최소 한 7, 8천 정도는 내가 시드머니가 있어야 이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 넉넉히 계시던 분들 청약이라는 게 좀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그전보다는 높아지니까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청약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30%에서 40%를 싸게 산다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경기도에 4억 정도 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추첨제에 당첨이 됐다. 4억짜리 아파트. 그러면 주변 시세는 얼마냐면 6억이에요. 그럼 6억짜리를 4억에 받은 거야.
2억 그리고 그냥 2억이 프리미엄이 들어있는 건데 여러분 주식 코인 적금해갖고 2억 벌려면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내가 힘들죠.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약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청약을 할래도 최소한 뭐 7, 8천에서 1억 정도는 있어야 계약금 내고 뭐 중도금은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를 할래도 1억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젊은 우리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요즘 정말 그 투자 파는 분들이 많더라고. 난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 그래서 나는 또 무슨 과외소득이 있다 그래서 이거 왜 뭐냐 그랬더니 뭐 또 번역 일을 한다 주말에 뭐 이런데 아니 월급이 작지도 않은데도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리고 뭐 그 잡을 내가 사업으로도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 진짜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요 뭐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지만 내 자본 1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든 청약을 하든 또 뭐였죠? 갭 투자를 하든 내 사업 비즈니스를 일으키든 1억 없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억이라고 하는 자본소득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인 이 1억을 제가 이제 5년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 5년 안에 만든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뭐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네네. 일단 재테크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좀 핵심 소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결혼을 하는 것이 자본소득을 쌓는 데 있어서 뭐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 얘기인 즉슨 결혼하기 위해서도 1억 원이라는 자금이 최소한 필요하니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5년 안에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청약을 하든 갭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게 선택지에 또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일단 적금으로 한 월 158만 원씩 5년 동안 모으면 뭐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1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거를 사실 158만 원 적금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죠. 약간 좀 이걸 최대한 좀 달성할 수 있는 팁? 뭐 절약의 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뭐 제가 방송, 유튜브 많이 나가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네네. 제가 이제 과거에 90년대 후반에 이제 사회 나와서 첫 직장을 들어갔을 때 제가 15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정용진 부회장하고 입사 동기거든요. 아 진짜? 근데 정용진 부회장님이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은데 네네. 같이 이제 교육을 받았죠. 근데 그분은 회사는 다른데 그분은 삼성물산이었고 네네. 하여튼 뭐 근데 제가 4년 6개월 만에 대리를 달았는데 그분은 4년 6개월 만에 상무를 달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흑수저가 날구겨도 이게 금수저한테는 안 되는구나 뭐 네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이건 좀 네. 우스갯소리고 네네. 155만 원 중에 전 124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와, 그럼 그럼 거의 이제 몇 퍼센트요? 80%. 아, 그러면 얼마가 남냐면 31만 원이 남잖아요. 31만 원 갖고 한 달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많았죠. 31만 원 갖고 생활이 되냐? 네. 근데 돼요. 90년대 후반에 여러분들은 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은 90년대 후반이면 뭐 그때 이제 뭐 굉장히 나이가 어렸거나 뭐 이러셨을 텐데 90년대 후반에는 일단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없었습니다. 네네. 제가 당시에 저희 매형이 준 아주 막 정말 똥차죠. 그런 차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끌고 갈 수가 없는 게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내가 제 길을 전혀 모르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일단 배민이 없어요. 배민. 그쵸. 네, 뭘 시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가면 다 선배들이 밥 사줘. 밤에는 술 먹이지. 그다음에 주말엔 그냥 누워 자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그때는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째 전. 예, 여가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80% 저축을 하고 지금 그 당시의 화폐 가치를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은 그 155만 원이면 지금 아마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화폐 가치로 한 60, 70을 썼다는 얘기인데 제가 뭐 저희 집이 가난하기는 해도 그래도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립 안 하고 있고 엄마가 밥 해주지 그 다음에 뭐 돈 쓸 시간 없지 그러니까 뭐 80% 할 수 있던데 저는. 근데 물론 지금에 있는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 안 들어가던 그 고정비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80%는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한 거냐면 제가 왜 절약을 하게 됐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저 인간은 그냥 짱돌이라서 돈을 안 써서
절약을 하다 보니까 80%를 저축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으면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80%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적금과 재형저축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축을 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당분간 이걸로 생활을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그게 생활이 그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돈을 줄여서 지금 어떻게 절약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네. 뭔가를 절약을 해서 그 절약한 돈을 저축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약을 해서 소비를 줄여서 저축한다는 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돼요. 그냥 저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책 없이 그냥 저축을 지르는 거지. 일단 월급 받고 무조건 거기에서 158만 원 딱 그렇죠. 넣어놓고 네.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남는 산다. 돈을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아니, 안 돼도 뭐 손해 나는 거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보험은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30만 원이 이제 일률적으로 모든 직급과 관계없이 30만 원이 다음 달부터 월급이 더 나온다는 뉴스가 딱 회사에서 전해지면 사람들이 막 담배 피러 나가서 막 하는 얘기가 뭐 살까 골프신 등록할까 막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머릿속에서 야 30만 원이면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인데 다음 달부터 30만 원이 월급이 더 나와? 와 씨 뭐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아차 싶은 게 돈 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신한은행 선릉지점으로 혼자 걸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바로 그냥 번호표 뽑고 저 적금 하나 들러왔다. 39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월급이 30만 원 올라가는데 왜 39만 원짜리 적금 들었냐? 39만 원을 해야 당시에 1년 후에 500만 원 탈 수 있었어요. 당시 금리로. 그래서 네네네. 제가 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는 39만 원짜리 적금을 들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 월급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딴 생각 나기 전에 그냥 소위 말하는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저축의 선빵. 왜냐? 이게 그러면 30만 원 올라가는데 39만 원 저축했으니까 돈이 오히려 생활비가 다음 달에 더 덜 부족하죠. 네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뭐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줄이면 되잖아.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해보니까 돌아가던데. 이 마른 수건에서도 또 짜니까 또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저축은 약간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런 정신력으로 공부해 본 적 없으니까 뭐 밤새서 한번 해보자. 아, 근데 밤은 못 새, 솔직히. 근데 못 새는데 밤새 한번 하다가 뭐 밤새서 그 다음날 낮에 하루 종일 자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지만 그냥 한번 밤을 새보자라고 해보면 밤은 못 새도 한 새벽 한 3시까지 하다가 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면 야 내가 어제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뭐 굉장히 근데 사실 계산해보면 네. 뭐 낮에 잔 것 따지면 똑같아. 그냥 똑같은데 이게 뭔가 해보는 도전 정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축은 그러면 알아서 저축이 세게 들어가면 알아서 소비가 그거에 맞춰서 컨트롤이 되는 거지 내가 소비를 줄인 다음에 저축을 해보자 더 해보자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저축을 하라고 얘기를 딱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너무 멘토님 지금 멘토님이 얘기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하는 얘기가 할부 끝나면 좀 하겠다. 뭐 월급 다음 달에 올라가는데 그때 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절약의 가장 우리가 이제 국민령 수준 제가 나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아끼고 모으고 불리는 알뜰 재테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라는 프로세스가 사실은 아끼는 것보다 먼저 모으고가 먼저 나와야 돼요. 모으면 자동적으로 아껴지고 그 다음에 불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 80% 정도 저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 5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80% 그렇죠. 소득에.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죠. 너무 네. 가혹할 수 못하죠. 있으니 한 그냥 60%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하시라고 보시나요? 개인마다 뭐 소득이 천차만별이라 뭐라고 딱히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독립을 했느냐 아니면 부모님과 동거하느냐. 네네네. 독립을 했다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일단 독립이 상당히 불리한 게 뭐냐면 부모님과 동거를 할 수 있음에도 나 혼자 살아볼래 그리고 독립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월세가 나가든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나가니까 아무리 안 나가도 1년에 한 달에 한 5, 60은 더 나가서 1년에 한 700, 800은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700, 800이라는 돈을 더 내고도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해방될 거냐? 네네. 아니면 부모님 잔소리, 엄마 잔소리 좀 듣지만 700, 800을 더 세이브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알겠죠. 근데 일단 독립을 한 분은 60%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급여가 한 350, 400 넘는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좀 네. 어려워요. 그리고 네네. 독립을 안 하고 부모님이 고정비를 해결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동거가 가능하다 그러면 60%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만나보면 60% 네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략 60%도 된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그런 사회초년생 월급이 한 250에서 260 정도 되면은 네. 거기서 60% 정도 하면은 대략 한 158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250, 60이 실수령액을 받으면 60%는 조금 어렵고 한 300. 300 정도? 300은 돼야 60%. 60%를 하죠. 그러면 뭐 180만 원 정도 네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80만 원 정도면 1억이 속도가 어느 정도 나냐?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걸 한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한 4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1억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안 쓰고 붙잡고 버텨야 되는데 모아서 중간에 가방 사고 모아서 여행 가고 이러면 본인은 계속 180 저축하고 있는데 나중에 5년 지나면 1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가이드를 꼭 드리자면 힘든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축하는 게 막 목구멍에 찰랑찰랑 힘들어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저축을 해야지. 지금 저축하는데 그냥 뭐 잘 굴러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맞지 않는 저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득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면 내년에 월급이 10만 원이라도 오르면 그 10만 원 또 저축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득이 올라가면 그거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목구멍에 꼴랑꼴랑 찰 정도로 저축을 하고 내년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월급이 오르면 그때 좀 살림이 피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가져야지. 지금부터 너무 편안하면 그 다음에 월급 올라갔을 때 내가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월급했으니까 이번에 올라간 월급은 급여는 저축하자. 이런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든 게 낫다 이거죠. 저는 그걸 꼭 권유드리고 싶어요. 명언이 나왔네요. 힘들지 않으면 저축이 아니다. 자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어야 돼. 약간 힘에 겨운 것이 그죠? 네. 저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